네, 이 시간에는 우리 TAT 2급 기출문제 풀이 제30회 TAT 2급 제30회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724페이지. 7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서 이제 전표 입력 문제를 우리가 해봤고요. 전표 입력 문제에서 특별히 좀 어려웠던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자, 부가가치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기단서 발행이다. 이거 뭐 과세 매출 자료라고 이렇게 거의 힌트를 여기서 많이 줘버립니다.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기단서를 발급했어요.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것이고 세금이 있는 거니까 51번 과세 매출이죠. 제품을 공급했으니까 매출이죠. 부가가치세 250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잔액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어요. 혼합 분계로 해서 보통예금 하나은행 걸어주면 되죠.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복수거래 이용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를 무시할 것.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은 메인 매출 전표 2월 12일자 메인 매출 전표 2월 12일자 에다가 11번 과세 매출이요. 품명은 복수거래키를 이용하라. 그래서 복수거래키를 이용해 가지고 두 개죠. 분명히 두 줄이니까 골프공 200개 65,000원 먼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골프 장갑 200개 6만원,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명, 거래처명에다가 우리 세금계산서에 있는 거래처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공급자 거래처가 아니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죠. 그래서 소형산업으로 거래처 걸어주시고, 소형산업으로 걸어주시고, 전자세금란은 0번으로 비워두시고, 분계는 3번 분계해야 되는 혼합 분계를 해야 되죠. 자, 부가세 수금 제품 매출 그대로 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압수표로 부가세를 받았다 했으니까 101번 차변에 3번 차변에 101번 현금 부가세 250만 원이죠. 그리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죠. 나머지는 공급가액 2,500만 원이죠. 그리고 탭키 눌러서 여기다 은행을 거래처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은행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은행 보통예금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은행으로 고쳐라 이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평가문제 2번으로 가시는 거죠. 평가문제 2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하러 간다. 하러 갈 때는 전체 메뉴 눌러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하시고, 아까 입력했던 날짜, 아까 입력했던 날짜 여기 가서 볼까요? 2월 12일을 여기서 검색하라.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체크하시고 위에 있는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발행 단추 눌러주면 되고요. 확인 눌러서 닫아주고 다시 한번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를 누르면 미전송된 매출 자료만 빨리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발행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또 한번 확인 눌러주면 작업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창 다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돌아와서는 위에 있는 조회라는 단추를 눌러서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 나타나는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1번 문제는 우리 TAT 2급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만 FAT 1급에서도 똑같이 이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우리 TAT 2급의 부가가치세 두 번째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위에 세금계산서는 3월 1일 날 매출 세금계산서가 보이고 밑에 자료 설명을 읽어봅니다. 승현골프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내국 신용장을 사후 개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은 내국 신용장이 없어가지고 과세 매출로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골프 용품이 수출할 거라 이거 수출. 그러면은 내국 신용장을 사후에 개설해가지고 가져왔으므로 이것을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이라는 사유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게 그 말이에요. 네, 개설일자는 3월 15일이다. 개설은행 이런 거 이제 입력 항목에 있으면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평가 문제.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시오. 문제를 너무 친절하게 냈죠. 뭐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이 수정 사유가 된다 하는 거 여기서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일자 전표를 조회해야죠. 먼저. 자, 위에다가 3월 1일 메인 매출 전표 조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A용품 여기 보여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 체크할까요?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위에 있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눌러서 수정사유의 목록을 누른 다음에 5번에 있는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요걸 클릭하셔라 이거죠. 그랬더니 비고난을 하나 더 채워야 돼요. 네, 내국신용장 개설일이 언제냐? 2019년 아까 자료 설명에 나와 있었습니다. 개설일은 3월 15일입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15일 이렇게 넣어주시고 신고 연월일은 몇 년 몇 월이냐? 2019년 신고 연월일은 최초의 세금계산서 발행 연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3월 1일 날 발행했죠? 그냥 3월이라고 입력하시면 돼. 3월. 네. 여기 설명 나오죠? 여기 당구장 표시. 신고 연월은 전표 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한다 이 말이에요. 네. 최초 전표 일자 3월 1일자가 3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만약에 4월 1일이면 여기 4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서 확인을 누르면 보다시피 과세 매출이 전부 취소 마이너스 전표가 하나 입력되어 있고 수정분으로 그 밑에 수정분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영세로 유형이 딱 선택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용품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날짜는 안 고쳐도 될까? 이 작성 날짜 한번 볼까요? 참고사항 눌러본다고 그랬죠? 참고사항 눌러보면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의 경우에 작성 연월일은 이렇게 하라 나와 있어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멀찌감치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안 고쳐도 돼요. 자, 품명 엔터 치면 그대로 복사되고요. 수량과 단가는 그대로 입력합니다. 120개에 10만원. 그리고 엔터 치면 부가세 없는 영세. 왜? 여기 유형이 영세로 자동 선택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밑에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건이 입력되어 있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로 영세 유형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전송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월 1일 날짜로 조회하러 가야 돼요. 전체 메뉴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갑니다.
가가지고 3월 1일자 이렇게 조회합니다. 3월 1일자 이렇게 조회하세요. 그러면 미전송된 거 2개 보이죠? 자, 2개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하나 체크하면 2개가 세트로 됩니다. 그리고 위에 가서 전자발행 확인 발행 누르면 2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가지고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하면 2개가 나오죠. 발행을 2번 눌러주면 돼요. 하나 누르고 확인, 또 한 번 발행 누르고 확인 끝났습니다. 닫고 여기서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돌아와서는 상단에 있는 조회 눌러서 전자발행이 전자세금란에 나타나면 잘 된 것입니다. 예. 자, 30회 문제에서는 우리 그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사유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문제가 나왔어요. 4점짜리였죠. 그 다음에 점수가 갑자기 커집니다. 9점. 네. 자, 9점짜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이래요. 대손세액 여러분 뭔지 알죠? 네.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손세액에 마이너스 입력하는 거. 자, 11월 30일 날 골프장과 판매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요. 자료 2번에는 골프공 12월 30일 거 골프공 판매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료가 2개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영천스포츠의 거래 내역으로 2018년 12월 29일 어음에 대한 부도 확인을 받았다. 네, 우리가 12월 29일 날 부도가 확인됐으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되는 대손이 확정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료 2는 주식회사 세종상사와 거래 내역으로 2019년 3월 20일 어음에 대한 부도 확인을 받았다. 이것도 3월달로부터 3월 20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돼야 돼요. 이와 관련하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려고 한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홈택스에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공제받기로 하자. 네. 자, 요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 주면 되겠죠. 자, 1번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 다음에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일단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언제냐면 우리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예요.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세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이죠. 6월 30일. 자, 그러면 자료 2는 말이죠. 3월 20일 날 부도가 확인되었는데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확정신고 과세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아직 4월, 5월, 6월 3개월 조금 더 지났죠? 예. 요거는 대상이 아니겠네요. 부도가 6개월이 안 지났어요. 자, 요거 12월, 작년 12월 29일 날 부도가 났습니다. 요거는 지금 12월 29일부터 6개월 지났죠. 여기 지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기 확정신고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이에요. 언제예요? 6월 30일이니까 지금 6개월하고 이틀 지났어요. 그래서 자료 1번은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자,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기간 4월부터 6월로 작성해야 돼요. 1기 확정 기간은. 자,
자, 대손 사유는 부도 5번에 있는 부도 괄호 열고 6월 되는 날 되겠습니다. 부도가 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손 기준일은 며칠이에요? 2018년 12월 29일이었나요? 네, 여기 날짜 12월 29일. 그러면 대손 확정일이 자동으로 딱 뜹니다. 2019년 6월 30일이 대손 확정일이다. 딱 6월 30일 딱 맞았죠. 자, 대손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봐야 되겠죠? 네,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자료 1번에 있는 세금계산서입니다. 네, 2018년 11월 30일 거. 대손금이 얼마입니까? 합계금액 165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손금액 16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대손세액 15만 원이다 하고 딱 계산해줘요. 15만 원 계산되죠? 네. 자, 코드는 뭐냐? 거래처 코드입니다. 거래처 코드. 그래서 F2 눌러가지고 세금계산서가 어느 거래처로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영천 스포츠. 우리 회사가 지금 금호물산이니까 영천 걸어주세요. 그러면 사업자 번호 나타나죠? 네. 엔터해서 요거 하나만 입력해야 돼요. 자료 2번은 해당이 안 된다. 3월달 부도 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도가 난 날로부터 6개월 되는 날 그때 대손이 확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자료 2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평가 문제에서 어디까지 했냐면은 1번을 한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까지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저장을 해둘까요? 저장 단추가 없으면 그냥 닫으면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 2번을 보시면 대손세액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해라. 가서 반영할 때 우리가 또 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요 만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그건 3번에 있네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해라. 그러면 요거 두 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은 대손세액 공제는 자동으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자, 4월부터 6월이라는 거 기간 정확히 아시죠? 정기신고에서 엔터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여기 8번에 대손세액 가감에 세액에 마이너스 15만 원 이미 넘어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적용하면 됩니까? 여기 그 밖에 경감세액에 여기에 만 원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18번 여기 세액란을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 18번 세액란을 더블 클릭하면 명세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54번 전자신고 세액공제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만 원을 엔터. 그리고 닫아주시면 여기에 반영이 되고 여기 납부할 세액에서 그만큼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이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1,803만 1,964원을 환급받아야 돼. 환급. 그래서 부가세 미지급 세금이 아니라 이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죠. 그러니까 이거 저장하고 마무리하면 여기까지가 9점짜리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조회해가지고 그거 반영되는 거 우리 확인했고요. 확인했고요. 근데 이제 요게 말이죠. 대손세액에 대한 이건 이제 문제가 안 나와서 여기 평가 문제 이거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전표 회계 처리하라는 거. 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부속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부속 서류를 만들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선 안에 4월부터 6월 1기 확정 신고서에 보면은 요것이 반영은 돼 있지만 요 대손세액 15만 원이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제로 회계 처리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만약에 하라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서 하면 됩니다. 네. 일반 전표에 가서 분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일반 전표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월 30일자 일반 전표에 차변에는 뭘 적어야 될까요? 차변. 자, 납부할 세액을 마이너스가 되게 해야 돼요. 납부할 세액. 그러면은 납부할 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이잖아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을 우리가 대변에다 기록하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시키는 거니까 차변에다가 부가세 예수금. 네.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응? 외상매출금. 예. 우리 외상매출금 15만원, 예, 외상매출금 중에서 지금 예, 못 받게 되는 거죠. 예, 외상매출금 털어내는 거예요. 예, 15만원. 예. 그래서 이 부가세 예수금을 일반 전표에 반영하는 거까지 회계처리 하라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이와 같이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자, 다음에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4번은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네요. 네,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자, 수출실적 명세서. 자, 날짜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날짜가 있어요. 12월 15일, 20일, 25일. 자, 보통예금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예금의 내역을 보면은 12월 20일 날 맥 주식회사로부터 9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12월 20일 날이 무슨 날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여기 12월 20일에 환율이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뭐 보통예금에 입금한 걸로 봐서는 환전해가지고 입금을 한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넣어놨어요. 자, 신고필증을 한번 보시면 12월 20일은 수출을 신고한 날이네. 예. 자료 설명을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자, 자료 1은 환율 및 통장 거래 내역이다. 아까 90만 원짜리 입금된 거 보셨죠? 자료 2는 12월 25일 선적한, 선적을 이날 했군요. 25일 날. 수출 신고 필증이다. 12월 15일 날 맥 CO Ltd의 제품 $10,000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했다. 15일 날 계약을 했고 $10,000. 12월 20일 날은 계약금 $1,000를 받아서 환전해가지고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다. 예, 아까 그게 90만 원이 이겁니다. 그러면 수출대금 잔액은 1월 31일 날 받기로 했다. 예, 수출대금 잔액은 1월 31일 날, 선적은 25일 날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돼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정리되나요? 자, 요 12월 20일 날 받은 건 뭐예요? 이거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 예, 선수금 90만 원. 여러분 여기 메모해 놓으시고, 예, 이거 나머지는 이제 환율 계산해 가지고 외상매출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를 보면
12월 20일 계약금 입금에 대한 거래를 일반전표에다 입력하라네요. 자, 이거부터 일단 해봅시다. 12월 20일 계약금 입금에 대한 거래를 일반전표에 입력해라. 이거 간단하죠? 자, 여러분 일반전표 가셔가지고 12월 20일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아까 통장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거래처가 하나은행에 90만원이 입금이 됐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90만원. 그래서 거래처는 하나은행 90만원 되시겠고. 자, 대변은 선수금. 거래처는 MA 600번이네요. 90만원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전표에 입력하라고 하는 평가문제 1번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예금 하나은행 90만원, 선수금 90만원 대변에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평가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수출거래 내역을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수출 신고 필증 같은 걸 볼 때는 금액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면 결제 금액이라는 요 48번 이걸 봐야 돼요. 아까 자료 설명에서도 만불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출하기로 했다 그랬죠. 예. 이게 보니까 분명히 무슨 고어텍스 뭐 스포츠 의류 같은 거 만들 때 고어텍스라는 거 쓰잖아요. 예. 원단을 수출하는 거예요. 고어텍스라는 원단. 옷인지 원단인지 500박스. 예. 500박스. 단가는 20달러. 그래서 $10,000. 한 박스당 20달러. 자, 그러면 요 $10,000 중에서 이게 지금 $10,000를 우리가 $10,000는 전체 금액이고 미리 선수금 받은 게 있잖아요. 자, 아까 선수금을 몇 달러 받았어요? $1,000. 그러면 남은 달러는 몇 달러 남았어요? $10,000에서 $1,000 빼면 $9,000죠? 그래서 우리 미리 받은 거는 환전해버렸기 때문에 아까 요 자료에 있는 계약금을 받은 20일자 요 US 달러당 900원. 그러니까 $1,000 곱하기 900원 해가지고 9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외상 $9,000는 어떻게 하느냐? 이 $9,000는 25일 이게 선적일이잖아요. 이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돼. 환율을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 수출품의 그 공급 시기가 언제예요? 선적일을 공급 시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약금의 경우는 받아가지고 $1,000를 만약에 이 $1,000를 저기로 외화로 보관 중에 있다 그러면 요걸로 환산해야 돼요. 그러나 이미 환전했어요. 이미 환전했기 때문에 그냥 900원 적용해가지고 아까 선수금 90만 원 잡아놨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가 밑에 회계 처리할 때는 외상 매출금은 $9,000를 1,000불로 해서 900만 원. $9,000 곱하기 1,000 하면 딱 900만 원이네요. 그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한번 가볼까요? 날짜는 선적일로 합니다. 자, 선적일이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 이죠. 그 다음에 유형은 우리가 직접 수출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없는 직접 수출이니까 16번에 해당이 됩니다. 16번 유형이에요. 수출. 그러니까 수출 실적 증명서 있는 증빙은 유형을 16번으로 하면 돼요.
수출로. 자, 품명의는 아까 고어텍스라고 있었죠? 고어텍스. 여기 아까 자료 중에 실적 증명서 중에 보면은 여기 품명이 있었습니다. 요거 그대로 한글로 치든지 한글로 입력해도 되고요. 영어로 그대로 써도 돼요. 고어텍스. 수량 500박스였죠? 예. 단가가 거기에 보니까 예, 20불. 아, 근데 이거 단가는 그냥 넣지 마세요. 예, 왜냐면은 뭐 환율 적용해서 이거 단가를 달러로 넣을 수는 없는 거니 없기 때문에 왜 이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는 어떻게 하느냐? 비워두시고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을 얼마로 입력해야 되느냐? 900만 원에다가 그 $10,000를 990만 원으로 내야 돼. 990만 원으로. 자, 우리가 여기에 입력한 공급가액이 어디로 가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과세표준에 외상만 가는 게 아니라 계약금 받은 것까지 다 가야 되죠. 그래서 공급가액을 990으로 입력합니다. 자, 900만 원은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고 90만 원은 선수금으로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급가액에다가 외상 매출금과 선수금을 합쳐서 990만 원 넣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MA 맥CO.ltd. 자, 전자세금 없는 거죠? 없으니까 방향 0번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자, 분계는 혼합 분계를 해볼까요? 네, 혼합 분계밖에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제품 매출 고어텍스 제품 매출 그대로 두시고 차변에 와가지고 자, 계약금부터 해결해 볼까요? 부채 감소 차변에 선수금 90만 원 선수금 90만 원 차변. 그 다음에 우리가 외상 매출금 차변에 자, 외상 매출금이 얼마죠? 외상 매출금은 900만 원이죠. 108번 외상 매출금이 900만 원인데 자, 그런데 여기 제품 매출이 말이죠. 제품 매출이 얼마로 봐야 되느냐면 우리가 과세 표준은 이게 가는 게 맞아요. 이게 가는 게 맞는데 제품 매출을 얼마로 보느냐 하면은 요 $10,000 있잖아요. $10,000 공급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이제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 공급 시기예요. 그래서 $10,000를 적용해 가지고 이 선적일의 환율 선적일의 환율 요 1,000원 $10,000 곱하기 1,000원 하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 제품 매출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네. 자, 12월 15일에 제품 1,000만 원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제품 매출은 여기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으로 바꿔주시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10만 원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10만 원은 우리가 이 선수금을 환전할 때 환율의 차이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외환 차손으로 처리해요. 차변에 외환 차손, 환율에 의한 손실, 영업의 비용이죠. 외환 차손 10만 원. 탭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품 매출은 선적일의 환율로 전부 계산을 하고 위에 공급가액을 입력할 때는 실제 금액으로 입력을 하는데 우리 선수금 회계 처리했던 거 90만 원하고 외상 매출금 900만 원 요것이 과세 표준으로 가게 됩니다. 요것이 과세 표준으로 가고요. 그러나 수익은 제품 매출 수익은 1,000만 원. 수익 발생은 1,000만 원의 수익 발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10만 원은 환율로 인한 손실, 외환 차손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선수금을 환전하지 말고 이 선적일까지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선적일까지. 예, 그러면 선적일의 환율로 이 수익 인식 시점의 환율하고 똑같아지니까 외환 차손이 발생하지 않죠. 예,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 인식 시점 선적일까지 환전을 하지 않았으면 선수금이 9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그런데 미리 환전함으로써 손실을 본 거예요. 10만 원 손실을 봤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여기 회계 처리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끝났고 세 번째 문제는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해라. 확정신고서를 조회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세율에 990만 원 반영이 돼 있으면 되겠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지금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는 며칠 데이터냐면 12월 데이터죠. 그래서 10월부터 12월 말로 이렇게 정기신고하고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영세 기타 6번에 과세표준에 990만 원 반영이 되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품 매출 수익은 실제로 1,000만 원이 반영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과세표준은 990이 반영이 된다. 그 이유는 외환차손 10만 원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 처음에 우리 했던 대로 요거 인식 안 해도 되네. 자, 요거 이렇게 한번 고쳐볼까요? 자, 제품 매출을 그냥 990으로 잡아요. 제품 매출 990으로 잡고 여기 외환차손 이걸 삭제해요. 제품 매출 990으로 잡고 외환차손 여기를 삭제를 합니다. 요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은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이고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회계처리는 이게 맞아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회계처리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해도 맞는 걸로 처리했고요. 처음에 했던 것으로 해도 맞는 걸로 처리했다. 답지에 보면 답안이 2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요게 더 이해하기 쉽죠. 이게 요대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작성을 했으면 저장을 해두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의 밑에 회계 처리가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적용되는 답은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니까 이게 더 간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회 문제에 있는 요 문제 수출 신고 필증에 관한 문제에서 이번 30회 문제는 이게 좀 특이했습니다. 계약금을 미리 받아서 환전한 건 이 건이 있어가지고 조금 여러분 밑에 회계 처리 부분에서 좀 헤맸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게 9점짜리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점짜리 문제.
결산 문제로 가는군요. 네, 부가가치세 문제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이제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 문제까지 하고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급여 부양가족 등록, 그 다음에 연말정산 문제, 소득세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보시면 유가증권 및 외화평가, 네, 4점짜리 결산자료를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보유한 외화 부채는 다음과 같다 이랬습니다.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이 2019년 9월 5일 날 차입이 있었는데 홍콩은행으로부터 4만 달러입니다. 4만 달러. 자, 차입 시 환율은 달러가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그런데 결산 때 1,200원이 됩니다. 이런 그 부채의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죠. 환율이 상승하면. 그래서 그 부채가 증가한 것만큼을 우리는 뭘로 기록하느냐면은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업의 비용에서 여러분 외화 환산 손실, 네, 기억나시죠? 아까 우리 일반 회계 기준으로 그 수출 실적 증명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할 때 외환 차손이라고 했던 것은 그거는 실현된 손실이에요. 그런데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 때 평가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미실현 손실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1,100원에서 1,200원, 100원, 1불당 100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4만 불이죠. 4만을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4에다가 동그라미가 6개죠? 400만원 어떻게 돼요? 400만원만큼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변에서는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기를 가지고, 자, 환율 차이 100원, 이 1,100원과 1,200원의 차이를 말합니다. 환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100원, 그리고 4만 불, 그래서 곱하기 4만에서 400만 원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해볼까요?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400,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305번 홍콩 은행 400만원. 거래처도 특정했기 때문에 거래처도 여러분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결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자동 결산 문제가 나왔죠. 기말의 매출 채권 받으러움 및 단기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자, 받으러움하고 단기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매년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수동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 완료하라. 자, 그러면 12월 31일자에 합계 잔액시산표를 먼저 조회해야 됩니다. 자,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합계 잔액시산표 12월 31일로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받으러움을 찾아보니까 잔액이 이만큼이죠. 밑에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1% 그냥 다 계산해 주면 되겠죠. 36719 5가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에다가 36719 메모해 두시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입력할 금액
메모해 주시고, 하나는 또 뭐에 대한 것이죠? 네, 단기 대여금을 또 찾아봅니다. 단기 대여금 바로 밑에 있죠? 네, 6천만 원이죠? 네, 그러면 6천만 원의 1%는 동그라미 두 개를 밑에서 빼면 60만 원이죠. 60만 원. 그래서 60만 원 또 메모해 둡니다. 단기 대여금.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어디다 입력하면 되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 엽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몇 월부터? 1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판매관리비 아래에 보면은 판매관리비 아래쪽입니다. 네, 대손충당금의 받으러 음란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메모했던 367195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60만원은 단기 대여금이니까 여기 대손상각이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으로 내려가야 돼요. 영업의 비용 쪽에 있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업의 비용 여기 있죠. 단기 대여금 여기다가 60만원 입력해라. 600이 아니라 60만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당되는 곳에 받으러음 이쪽에 기타의 대손상각비의 단기 대여금에 60만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하고 예하고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표가 어디로 가요? 예,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조회 눌러보면 이쪽으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단기 대여금에 60만원 입력했던 거는 지금 여기 9번 전표로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60만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15번으로 60만원. 그 다음에 받으러음에 대한 것은 판매관리비니까 좀 위에 있겠어요. 여기 있다. 바로 위에 있네요. 바로 위에. 그래서 여기에 차변의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36만 7,195원. 대변에는 111번. 받으러음의 대손충당금 36만 7,195원.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푸른 것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워했을 수 있는 문제가 여기 부가가치세 문제 4번 문제 8점짜리에서 여러분이 요 계약금 받은 것 때문에 좀 새로운 내용이 있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분계는 저 두 번째 했던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 그러니까 제품 매출을 990으로 정리한 거 그걸로 그냥 그걸로 처리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